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0세기 이후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최근 4주 동안 월요일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암기식으로 외웠던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어떤 이유로 왜 바뀌어왔는지에 대해서 교과서적인 딱딱한 이야기 말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흐름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한가하게 경제사나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내용이라서 저도 솔직히 지겨운데 반복해서 다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그런 지식이라서 그래서 저희 채널을 계속 들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 내용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따지고 보면 제 잘못이기도 한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경제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몇 주 동안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왜, 뭐 때문에 알아야 되는지 그걸 너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내용 그 자체는 만족도도 높고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 경제 시스템의 변화 과정을 다루면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제 시스템이 변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시스템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이든 잘 맞는 그런 경제 시스템은 없다는 건데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독점과 양극화, 과잉 공급의 폐해를 만들어냈고 이게 수습이 안 되다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수정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변하고 이 문제들을 해소해 나갔죠. 하지만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나 정부와 기업 등 사회 전반적인 고비용과 비효율 문제를 키우다가 오일 쇼크에 직면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더해지니까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당시 경제 시스템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가 발생했고 그걸 장기간 겪으면서 이 경제 시스템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비용 증가와 비효율이라는 그 문제는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다시 해결이 되지만 이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의 폭증과 자산 양극화, 근로가치 하락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이 경제 시스템도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앞서 경제 시스템은 계절마다 바꿔 입는 그런 옷과 같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제 시스템은 개선되기보다는 변화하는 걸로 보는 게 맞다고 했는데 긴팔을 입고 있다 여름이 오면 더워지니까 반팔을 입는데 바꿔 입는 그 순간에는 훨씬 시원하고 좋지만 이게 가을 겨울에도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경제 시스템은 개선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변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죠. 경제 시스템은 경제 환경이 바뀌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그 두 번째는 바로 경제 시스템이 변하는 과도기에는 항상 큰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있어 왔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를 미루다 극에 달해서 경제 위기가 터지고 혼란과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그때서야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사회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연공서열을 바탕으로 하는 짬밥 중심의 임금제가 능력 중심의 연봉제로 바뀌고 취직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정규직으로 일하던 게 비정규직, 파견직 같은 고용 형태가 보편화되고 사실 이런 건 고용시장의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렇게 쉽게 바뀌기도 힘들 뿐더러 굳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진통과 타협을 오랜 시간 거치고 나서야 겨우 바뀌는 그런 큰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이런 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바뀌게 됩니다. 들으면서 눈치챈 분 계실 텐데 우리 IMF 외환위기 겪으면서 불과 몇 년 만에 노동시장이 앞에 말한 것처럼 광범위하게 바뀐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런 건 경제 시스템만 그런 게 아닌데요. 정치 제도, 사회적 관행 등 평상시라면 쉽게 바뀌기 어려운 부분도 경제 위기나 전쟁, 혁명같이 사회의 충격과 혼돈이 발생했을 때는 고착화된 시스템이 단기간 동안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변화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구성원들이 적응할 시간을 안 주고 변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낙오자를 양산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에 사용하는 툴부터 사업 프로세스까지 싹 다 바꿔서 회사를 꾸려가기로 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런 시스템 활용 능력이 있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뒤섞여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교육도 시키고 잘 활용하는 사람 상도 주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써가면서 그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을 줄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죠. 그 과정에서 예전 시스템이 나았다니 뭐니 하는 불만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제법 지나고 나면 모든 구성원이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구조조정 형태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변화할 시스템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그 기준에 따라 딱 잘라서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드러내버리고 시스템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남겨서 조직을 끌고 갑니다. 구조조정은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버리죠. 대신에 그 조직 밖으로 밀려난 낙오자를 양산합니다. 그럼 경제위기라는 경제적 구조조정에서 낙오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인이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게 있을 거고 기업이라면 부도나고 파산하는 거겠죠. 한번 낙오를 하면 재합류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가는데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서 구조조정의 형태로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변화한다고 칠게요. 고금리 시대에 안 맞는 사람,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의 경제 시스템에서 구조조정될 위험이 높은 개인이나 기업은 누굴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떠오를 겁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서 부채의 크기가 큰 사람이나 기업이 그렇겠죠. 저금리 시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똑같은 부채 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시대가 되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 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이자 최대치만큼 원금을 빌린 사람이라면 소득이 더 늘거나 부채 원금을 줄이지 못하는 한 급격한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고금리 시대는 이자만 높은 게 아니라 돈도 덜 빌려줍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비용도 높고 돈 떼일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 때보다 깐깐하게 빌려주게 되죠. 갑자기 돈줄이 막혀서 쓰러지는 곳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또 그 영향으로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실직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실직한 사람들은 대출이 또 안 나오고 매달 나가야 할 원리금 때문에 그 상태로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같이 쓸려가는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 구조조정 가능성 1순위로 가장 높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게 또 후순위로 취약한 기업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건 첫 번째와 두 번째 말했던 걸 요약하자면 경제 시스템은 환경이 변하면 어쨌든 변하는데 근데 만약 경제 시스템 변화 가도기를 경제 위기의 형태로 겪게 된다면 구성원들이 적응할 시간을 안 주는 그런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진 변화로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가 미리 대비해서 천천히 변화한 적은 거의 없고요. 지금까지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대공황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경제 위기의 형태로 급격하게 찾아온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경제 시스템의 과도기는 우리 일생 동안에 한 번 이상 겪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시스템의 과도기를 IMF 외환위기 때 겪었었죠.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는 끝났고 기업과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의 큰 구조조정과 많은 변화가 이때를 계기로 있었죠. 사회 진출이 빨랐던 분들은 40대 후반, 보통 최소 50대 초반 이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급격한 경제 시스템의 변화, 경제 위기를 이미 한번 겪어본 분들이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기억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자신하거나 확신하지 않는데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IMF 외환위기를 겪은 사람과 위기를 못 겪은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경제위기를 겪은 사람은 그 시기에 사회 진출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IMF 시기에 20대 중반 이상은 되었어야 그걸 겪었던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위기를 목격한 사람은 그 시절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때 학생이었던 사람인데요. 물론 그때 집안이 힘들어져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경제위기는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겪은 위기입니다. 아무튼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 변화가 일어났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계기로 경제 시스템이 또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뀐 경제 시스템은 이제 40년을 넘어가는 단계인데 수습할 수 없는 부채 폭증 문제를 만들어내고 평생 일해도 부채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자산 양극화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을 만큼 근로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현재는 수습을 못하면서 흘러가는 단계인데요. 20세기 들어 경제 시스템은 변화한 처음에는 마치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 마냥 잘 굴러가다가 경제 문제를 만들어내고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50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경제 시스템이 변하는 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다 대책이 있다. 금리 인하하면 해결될 것이다. 예상 가능한 위기는 오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경제 시스템의 변화는 인생에 한 번은 겪게 될 것이고 그 구조조정 기간에 낙오하면 다시 합류하는 건 훨씬 어려워집니다. 우리 자신하지도 말고 안주하지도 맙시다. 경제 시스템이 변화하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우리에게도 혹독한 변화의 시기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